아유, 늦자고 없는 거.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켜놨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딸각, 거실 전등이 꺼졌습니다. 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의 느릿하지만 억센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 늘 3개의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푸근한 할머니의 절약 정신, 초승달처럼 날카롭고 이성적인 엄마의 합리주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지러지거나 차오르기를 반복하며 그 모든 빛을 흡수하려 애썼던 나의 미완의 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충청도 논산 출신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아껴 써야 복이 들어온다고 믿으셨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끄는 것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도리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세 몇백 원 아끼려고 어둠 속에서 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엄마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떤 달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빛을 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그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9살 이지은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할머니, 엄마와 함께 삽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셨고 할머니는 집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주 시내의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출퇴근이 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로 올라갔는데 저만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안 올라가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답합니다. 진짜 이유는 할머니와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서입니다. 할머니는 올해 77입니다. 이름은 김복순.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20살의 할아버지와 결혼해 공주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주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다가 58배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20년 가까이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말버릇은 늦자고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낭비되는 걸 보면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전기 스위치를 끄는 것이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도 오래 열어두지 않습니다. 세탁기도 빨랫감이 한가득 쌓여야 돌립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씁니다. 에어컨은 손님이 오거나 정말 더운 날에만 틉니다. 엄마는 54입니다. 이름은 김영숙. 할아버지가 일찍 편찮으셨기 때문에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26에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더 강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엄마의 말버릇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해입니다. 전기세 몇백 원 아끼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엄마는 최신 가전제품을 좋아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를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전기 먹는 괴물이라고 하십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매일 부딪힙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할머니가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좀 올려요. 너무 추워요. 아유, 늦자고 없는 것. 옷 한 벌 더 입으면 되는 걸. 보일러 3개 틀면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엄마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공주의 겨울은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일러 온도를 절대 20도 이상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장독대 옆에서 자랐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간장 냄새가 섞인 그곳은
할머니의 충청도식 신념이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껴 써야 복이 들어온다. 그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당의 흙바닥에 뿌리내린 늙은 감나무처럼 견고했습니다. 엄마는 다릅니다. 유행하는 주방용품을 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망설임 없이 버립니다. 엄마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아까운 곡식이자 죄스러운 마음의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늘 외줄타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짝만 삐끗해도 바닥 모를 심연으로 떨어질 것 같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전자레인지로 반찬을 데웠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놨네. 낭비요, 낭비.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부엌에 있잖아요. 금방 나갈 건데요. 부엌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 거실까지 불 켤 필요 있나?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엄마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계셨습니다. 그날 새벽,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보일러를 너무 약하게 틀어서 배관이 얼었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보일러 좀 올리세요. 가스비 아끼려다 수리비로 더 나가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두 분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음력 10월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분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집은 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햇밤은 꼭 우리 논산밭에서 난 걸로 해야 한다. 시장건 믿음직하지 못해. 어머니, 요즘은 대전 제수용품 전문점에서 얼마나 잘 해주는데요. 그냥 거기서 시켜서 상 차리면 안 될까요? 시장 가서 며칠 내내 장 보고 음식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깔끔해요.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제수용품 쇼핑몰 앱을 보여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엄마 손에 작은 사각형 기기를 세상에서 가장 낯선 외계의 물건처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의이자 지난 한 해의 안녕을 비는 엄숙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공주밤을 까느라 시린 할머니의 손, 밤새도록 육전을 부치느라 기름때 낀 앞치마. 이 모든 수고로움이 할머니에게는 사랑의 증표이자 정성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돈 주고 음식을 사서 올린단 말이냐. 늦자고 없는 소리 말어. 영감이 지하에서 보고 웃겠다. 아니, 어머니, 요즘 누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시대가 변했잖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저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아도 할머니의 한숨 소리와 엄마의 짜증 섞인 한숨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할머니의 뚝심과 엄마의 현실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흔들렸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가 혼자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공주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한 가게 천천히 돌아다니셨습니다. 밤 가격을 물어보고 생선 가격을 물어보고 과일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가게를 2번, 3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밤 얼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봉지에 5,000원이유. 아, 그래. 미안어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며칠 전에도 할머니가 아침을 드셨는데 점심때 또 아침을 차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이 먹으니 깜빡깜빡하네.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을 까고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를 잊으셨습니다. 밤을 어디 뒀더라. 할머니, 거기 있잖아요. 싱크대 위에. 아, 그래. 미안어이. 같은 말을 또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이상해요.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병원 가자고 하면 안 가신대.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냐고.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모셔가봐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이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 앞을 지나다가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받아오셨지만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멀쩡한데 왜 약을 먹나? 돈만 아깝제. 엄마가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져요. 괜찮어. 나는 괜찮어.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어쩐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미리 주문해둔 제수용품이 도착하면 차릴 수 있도록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기리고 있었지만 그 방식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 앉아 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전을 부치다 말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혼자서 지켜야 하는 전통의 무게, 그리고 어쩌면 변해가는 세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는 다시 전을 부치셨습니다. 괜찮다. 너는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구나.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만 지글지글 울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아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전을 뒤집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릴 적에는 가난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 겨울에는 추워서 밤에 잠도 못 잤제. 그래서 할머니는 다짐했다.
커서 돈 벌면 절대 낭비하지 말자고. 아껴 쓰고 모아서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하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디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디 자꾸 아껴야 할 것 같고 쓰면 불안하고 전기 켜진 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물 흘러가는 거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할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할머니도 알아. 너희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근데 할머니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할머니가 사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안 하면 할머니는 불안해서 못 살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절약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할머니는 여전히 그 시절을 살고 계셨습니다. 언제 다시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할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디 가슴이 안 믿어. 할머니는 늙었어. 이제 바꾸기 힘들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할머니가 반죽을 하고, 엄마가 재료를 손질하고, 제가 전을 부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시다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황급히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저혈압,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제사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사는 어쩌노? 상은 차렸나? 영감이 기다리는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나쁜 딸인가 봐.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면서도 자꾸 짜증이 났어. 불편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사랑해. 근데 나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전기 아끼고 물 아끼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삶의 방식이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 있었구나.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렸제. 미안어이.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틀렸어. 할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어. 세상이 변했는디 할머니만 그 자리에 있었어. 너희 엄마 말이 맞아. 편하게 살아야 헌디 할머니는 불편하게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디 지은아, 할머니는 그게 무서웠어.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계속 아끼고, 모으고, 준비하고. 근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는 지금을 안 살았어. 계속 미래만 걱정하고,
과거만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못 살았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바꿔보려고. 늦었지만 너희 엄마 말도 듣고 너 말도 듣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과 엄마가 주문하신 음식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좀 지켜주세요. 할머니가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도요. 엄마도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제가 두 분의 다리가 되겠다고,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음 날,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세 사람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전기 아끼는 건 계속하려고. 근데 너무 추우면 보일러는 올릴게. 그리고 너희 엄마가 편하다는 가전제품도 써보려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엄마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방식을 존중할게요. 전기 끄시는 거 이해할게요. 그리고 제사 음식도 함께 만들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 셋이 함께.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배울게요. 할머니의 절약 정신도 배우고 엄마의 효율성도 배우고 그래서 제 방식을 만들어 갈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할머니는 예전과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전기 스위치를 끄셨지만 엄마가 거실에 있을 때는 켜두셨습니다. 보일러도 조금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오신 식기세척기를 써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 기계가 설거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신기어이. 할머니는 식기세척기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셨습니다. 기계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진짜 되네. 세상 좋아졌다. 그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도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전기를 끄시면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켜두세요. 제가 금방 쓸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너무 심했제. 두 분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요리를 배웠습니다. 전 부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죽은 이렇게 묽게 해야 한다. 너무 되직하면 전이 딱딱해져. 그리고 불은 중불로 해야 타지 않어. 네,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은이 손재주 좋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엄마도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 쓰는 법이요. 이거 되게 편해요.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그게 뭔디? 기름 없이 튀김을 만드는 기계예요. 건강에도 좋고 설거지도 편해요. 아이고, 그런 게 있나. 신기어이. 엄마는 할머니께 에어프라이어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절약하셨지만 예전만큼 극단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효율을 추구하셨지만 할머니의 방식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두 분의 방식을 배우며 제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와 엄마는 가끔 부딪혔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받아 놓으시면 엄마가 한숨을 쉬셨고, 엄마가 에어컨을 세게 틀면 할머니가 전기세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상추를 심으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땅을 일구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 땅 일구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싹이 나. 사람도 그래.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자라. 네, 할머니.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느리게 변하고 있어. 근디 변하고 있어. 너희 엄마 덕분에, 너 덕분에. 고맙다, 지은아.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해 할아버지 제사 때 우리는 함께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치신 전과 엄마가 에어프라이어로 만드신 튀김과 제가 만든 나물이 함께 상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정성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고 엄마도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이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잘 보고 계시제? 우리 잘 살고 있어. 손녀도 잘 컸고 며느리도 잘 있고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살고 있어. 걱정 말어.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더 자주 켜졌고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절약하셨지만 가족의 편안함도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효율을 추구하셨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에게서는 절약의 지혜를, 엄마에게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을, 세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믿는 가치가 다릅니다. 할머니는 가난의 시대를 살았고 엄마는 성장의 시대를 살았고 저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할머니는 아껴서 모아두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엄마는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걸. 세계의 달은 여전히 우리 집 부엌에 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가리고 때로는 함께 빛을 나누며 저는 그 달빛 속에서 할머니의 충청도식 지혜와 엄마의 현명함을 배우며 언젠가 나만의 온전한 보름달을 띄울 수 있기를 꿈꿉니다. 할머니와 엄마, 두 분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두 분의 갈등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 하지만 기울어도 다시 찹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지러지고 다투고 상처받지만 다시 차오릅니다. 그렇게 함께 빛을 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세 개의 달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달들이 함께 뜰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행복했는지,
그 작은 대화가 쌓여 이해가 되고 이해가 쌓여 사랑이 됩니다. 우리 집 부엌에 3개의 달은 오늘도 떠 있습니다. 할머니의 보름달, 엄마의 초승달, 그리고 조금씩 차오르는 저희 달. 3개의 달이 함께 빛나는 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